자,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넘어온 지가 좀 됐죠? 일제강점기는 선생님이 시기 구분을 세 단계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 단계로 시기 구분을 하는 기준은 일본의 통치 방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1910년대는 무단 통치기라고 하고요. 이때는 그 일반 경찰이 아니라 군인들의 경찰인 헌병이 우리를 이제 통치하는 시기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헌병 경찰 통치기라고도 하죠. 근데 이렇게 일본의 포갑적인 지배 방식에 대해서 꾹 눌려있던 우리 민족이 폭발한 사건이 발생하죠. 그 사건이 바로 1919년에 일어난 3.1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일본도 통치 방식을 변화하게 되는데 그 통치 방식을 소위 문화 통치라고 부릅니다. 이거 지난번에 학교에서 이미 다 했어요. 들은 친구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이 내세웠던 이 문화 통치는 겉만 바꾸는 거지 본질적으로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민족을 속이는 기만적인 통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문화 통치의 본질은 우리 민족을 이간질시키는 민족 분열 통치기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친일파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29년이 되면 우리 작년에 세계사 할 때 세계대공황, 경제대공황 했던 거를 기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왜 과잉 생산, 과잉 공급이 문제가 되어서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는 거 우리 작년에 배웠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계 대공황을 대응하는 방식이 각각 달랐죠. 그래서 돈이 많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딜 정책을 펼쳐서 요 세계 대공황을 탈피하려고 했고, 돈은 많이 없지만 식민지가 많았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와 본국을 하나로 묶는 블록 경제를 형성해서 세계 대공황을 극복을 하려고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돈도 없고 식민지도 없는 나라였던 그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일본이 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보다는 전체가 더 중요하다. 전체주의 사상, 국가가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도 불사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그 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탈을 해갔어요. 그래서 전쟁 시기에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해 나가는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걸 병참기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해 나가는 요 시기에 일본의 정책을 병참기지화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틀은 그 선생님이 필기도 이미 해줬고 지난 시간에 요 큰 틀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우리가 학기 말에 학교 행사도 너무 많고 그리고 시기도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뭘 배울 거냐 하면은 1910년대 일본의 무단 통치기에 대해서 배우고 요 시기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도표도 보시면은 그 일본의 통치 방식하고 우리 민족 운동 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요 두 큰 틀 요 안에서 한번 배워볼 거니까요. 잘 따라와 보도록 합시다. 우선 1910년대 일본의 무단 통치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럼 무단 통치의 의미가 뭐냐?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무단 통치라고 이제 어학사전에 치면 이렇게 군대나 경찰 따위의 무력으로 행하는 정치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요 한자 무가 우리 역사할 그 시간에 맨날 배울 때 문신, 무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기억나죠? 이때 이 무하고 똑같은 한자를 써요. 그래서 힘쓸 무거든요. 그러니까 힘으로 그 통치를 한다라는 이미지가 그려지나요? 그래서 이 무단 통치기를 할 때 일본은 우리나라의 헌병을 이용해서 통치를 했는데요. 이 헌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상으로도 선생님이 그 학교에 있을 때 영상으로 본 친구들도 있겠는데 이 헌병이라는 거는 군인들의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들은 우리가 이제 경찰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군인들을 관리하는 이 경찰을 헌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일반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군인들을 관리하는 것처럼 굉장히 폭력적으로 헌병들을 이용해서 통치한 시기를 무단 통치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요때 헌병 경찰들에게는 어떤 권한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권한이 우리 한국인들을 더 무섭게 만들었던 건데요. 뭐냐면은 이 범죄 즉결례라는 게 있었어요. 이 범죄 즉결례가 뭐냐면은 이 헌병들한테 한국인에게는 즉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리고 요때 조선 태형령이라고 해서 이 태형 도구 여기 보면 이 뭐같이 생겼어요. 이거 사극에서 본 적 있죠? 왜 사극에 보면은 조금 나쁜 짓을 한 사람들한테 막 곤장 몇 대를 내려라. 요때 이제 곤장 장형을 내리는 도구였는데 이 태형은 조선인에게만 적용하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되게 사소한 걸로 우리 조선인들을 그 처벌을 했었거든요. 보면 시장에서 익지 않은 감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태형 15대. 거주하는 근거가 청결하지 않아서 태형 15대. 업무를 본 후 헌병 경찰이 가라는 길로 가지 않아서 태형 5대. 그러니까 일상생활까지도 다 규제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를 했다라는 거죠. 그 선생님이 따로 올려준 교과서 158쪽을 보면은 좀 우리들한테 더 와닿는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1910년대에는 교원들, 그러니까 교사들에게 똑같은 제복을 입게 하고 칼을 착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선생님들이 교실에 들어왔는데 전부 똑같은 제복을 입고 칼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죠. 이러면은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되게 무섭겠죠.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1910년대에는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방금까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봤으니까 이제 교육과 관련한 정책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1910년대 일본의 이제 교육 방식이 뭐냐면 우미나 교육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일본은 1911년에 1차 조선교육령을 발표를 하거든요. 자, 선생님이 올려준 교과서 159쪽을 보시면요. 이 다음 쪽 159쪽을 보시면은 1차 조선교육령 당시에 교과별 수업 시간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학교에 보면은 뭐 국어는 일주일에 몇 시간 들었죠? 역사는 일주일에 뭐 2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뭐 모든 과목이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그 일주일에 그 교과의 수업이 많다라는 거는 어쨌든 국가에서 이 과목을 중요하게 많이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의도가 담긴 거죠. 그렇다면 제1차 조선교육령 하에서 어떤 과목의 교육을 많이 시켰는지를 살펴보면 일본의 교육 의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도표를 잘 살펴보시면요. 압도적으로 그 수업 시간이 많은 교과가 있어요. 제일 많은 교과가 어떤 과목이죠? 지금 국어죠, 국어. 근데 우리가 지금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191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나라 뺏겼으니까 나라의 국어가 뭐가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국어는 한국어가 아니고 일본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어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교육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이 많은 교과가 있죠. 그 교과가 뭐죠? 실업 교과죠, 실업. 지금으로 따지면 기술 과정? 그런 과목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실업 과목이 시수가 많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교과 시간이 많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노동력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시켜 먹으려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맛에 맞게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건데요. 이 1910년대 교육의 특징을 그래서 우민화 교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우가요, 어리석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리석을 우. 그러니까 어리석은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보면 수시는 도덕이거든요. 도덕 교과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고 이런 교과들은 굉장히 수업 시간이 작죠. 그래서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에서 그 조선인에게 교육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때 우리 조선 사람들은 초등교육을 6년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4년으로 단축했어요. 근데 이렇게 초등교육을 4년으로 단축을 하면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했다.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거는, 그럼 고등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고등교육이라는 거는 오늘날로 치면은 대학 교육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대학교가 있는데 이때 우리나라에는 대학교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이 초등교육을 박탈해 놓으니까 못 가는 거죠. 우리 지금도 보면은 그 고등학교에 자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자퇴를 하면 고등학교에서 자퇴하면 걔는 그냥 중졸인 거잖아. 중졸은 대학 갈 수 있어요? 대학 못 가죠. 대학 가려면은 고등학교 그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검정고시를 쳐야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인정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교육을 단계적으로 받아야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한정을 시켜 놓으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 고등교육의 기회가 박탈되어 있는 굉장히 차별적인 교육을 받았다라는 게 1차 조선교육령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우리 살펴본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이 무단 통치기 때는 그 선생님 여기 써놓은 것처럼 헌병을 이용해서 헌병 경찰을 이용해서 통치를 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이때는 우리 1905년에 왜 그 2차 한일 협약할 때 왜 통감부 설치 요거 기억나죠? 기억나나요?
기억날지 모르겠네. 근데 이제 이 통간부가 이제 나라가 뺏기면서 조선 총독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 총독부가 되는데 여기에서 보이는 이 총독은요, 무관만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요 헌병 경찰이 우리의 일상생활도 규제를 한다 했잖아요. 아까 봤던 뭐 범죄 직결례라든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범죄를 바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3심 재판하고 있는데 요때는 이제 뭐 그 자리에서 헌병 경찰이 뭐 태형 몇 대 하면 그냥 맞고 그러는 거예요. 되게 인권 그런 개념조차 없었던 시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조선인에게만 가해지는 조선 태형령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때리고 뭔가 일상생활을 크게 규제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엄청나게 폭력적인 통치 방식이라는 게 머릿속에 잘 그려질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 생활을 이제 살펴보면 교육과 관련된 측면을 살펴보면은 요때 이제 교원들에게 아까 사진 봤죠? 교원들에게 제복이나 칼을 착용하게 해서 굉장히 무서운 그런 분위기를 조장을 했고, 그 다음에 요때 제1차 조선교육령을 내려서 요때는 이제 일본어 잘 알아듣고 말귀 잘 알아들으면서 일시키기 굉장히 좋은 우민화 교육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민화 교육이라는 말 자체는 우가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백성을 만드는 교육이기 때문에 일본어 교육 주로 시키고 아까 실업 교육 그런 것들 주로 시키는 거 봤었죠. 대신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뭐 도덕 교육이나 역사나 이런 교육은 굉장히 시수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교육적인 차별 정책들 펼쳤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조금 자세하게 적어보면요. 그 초등 교육이 6년이 아니라 4년으로 축소가 되고요. 일본어 교육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일본이 언론,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를 금지시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1910년대에 무단 통치기, 이 무단 통치기의 뜻은 뭐고, 그리고 이 무단 통치기 때 일본이 실시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이 폭력적이었던 당시 사회 분위기를 조금 알 수가 있었어요. 정치 사회적으로 이런 폭력적인 방식을 썼을 뿐만 아니라 일본은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것들을 수탈해 나가는데요. 그 첫 번째 정책이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정책이에요. 이 토지조사 사업은 어떤 정책이냐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조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한 실제 목적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는데 일본이 사실 많은 이제 비용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 비용을 일본에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에서 보충을 하려고 했어요. 조선에 드는 식민 지배에 드는 비용을 조선에서 충당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희 식민 지배 할 건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돈 좀 내놔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가져가세요. 이럴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사실 일본이 이때 어떤
그 표면적인 명분을 내세우냐 하면은 너희 나라는 아직까지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핑계를 댑니다. 근데 우리 이미 사실 그 전에 그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요 단어 조금 떠올려 봐야 돼요. 이거 고종이 광무개혁 할 때 지계를 이미 발급한 적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이 나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너희는 아직까지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토지를 조사해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1912년에 토지 조사령을 발표를 합니다. 이 토지 조사령은요, 교과서 160쪽에 나와 있어요. 이 토지 조사령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내용은요, 제4조의 내용입니다. 이 제4조에 보면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런 것들을 신고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에서 핵심은 기간 내에 신고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짧은 신고 기간을 주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토지를 신고해라 라고 했었고, 두 번째는 이 신고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복잡한 서류와 절차를 내세웠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어를 잘 모르는데 뭐 서류가 일본어로 주로 되어 있다라든지 이런 복잡한 서류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애매했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토지가 이때 당시에 공동으로 경작하는 토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의 토지를 빌려서 경작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는 넓은 토지를 이제 나눠서 공유지를 나눠서 이제 경작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실제 주인을 누구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 확립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갑자기 신고하라고 하고 복잡한 절차와 서류를 이제 거치라고 하니까 혼란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혼란한 가운데 많은 토지들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했어요.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토지들은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는 기관이었던 조선 총독부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대부분의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이 다 조선 총독부로 넘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미신고 토지의 일부는 이 조선 총독부가 또 어디로 넘기냐 하면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넘기게 됩니다.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요, 우리 교과서로 잠시 다시 돌아가 보면은 교과서 159쪽 하단에 나와 있어요.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이 식민지 경제수탈의 상징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나와 있고, 일제가 토지와 자원을 수탈한 목적으로 이제 설립한 회사고 농민을 가혹하게 착취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조선 총독부가 가져갔던 토지의 일부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되게 싼 값에 팔아버려요. 그리고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또다시 일본에 있는 일본인들한테 이 토지를 팔거든요. 그래서 이때 일본인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건너와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이주를 도왔던 회사였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요, 되게 많은 곳에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이라든지 목포라든지 대전, 대구, 원산, 평양 등 주요 농업지역과 교통의 요충지에 지점을 설치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 지점은 아직까지 남아 있거든요. 지금은 근현대 역사관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작년에 다시 리모델링해서 개관을 해서 뭐 1층인가는 카페로 쓰고 있고 뭐 이렇게 전시도 하고 도서관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남포동에 가면
요 근현대 역사관이 있거든요. 근현대 역사관, 지금 있는 이 부산 근현대 역사관은 일제강점기 때는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 부산 지점이 있던 곳이었다가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는 미군정기라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미문화원이었던 자리였어요. 그래서 미문화원이었다가 이렇게 여러 세월의 풍파를 거치다가 여기가 지금은 부산 근현대 역사관이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재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미신고 토지는 대부분 이제 조선 총독부로 넘어가게 되고, 이 조선 총독부로 넘어갔던 토지의 일부는 동양척식 회사의 싼 값에 이제 조선 총독부가 넘기게 되면서 일본인의 이주를 도왔다. 그래서 요때 이후에 일본인의 이주가 활발해지고, 반면에 우리나라 농민들은 몰락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1910년대 수탈했던 두 번째 정책은 바로 회사령이에요. 회사령. 회사를 만들 때는 조선 총독의 허락을 받아라. 신고를.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과 더불어서 1910년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했던 두 번째 정책은 바로 회사령이라는 정책이었어요. 이 회사령이라는 정책은요, 교과서 160쪽에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160쪽을 보면요, 회사를 설립할 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핵심은 허가입니다. 허가. 그러면 우리나라에 되게 좋은 회사가 설립을 하려고 해. 그러면 조선 총독이 쉽게 돈 많이 벌겠네? 그래? 뭐 회사 세워라?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 회사령은요, 우리 민족 자본을 억압하는 그런 명령으로 주로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회사가 본령이나 본령에 의거해서 뭐 이런 조건을 위반할 때는 언제든지 조선 총독은 이 회사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나오나요? 해산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우리 민족이 세운 회사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리도 가진 게 바로 회사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령은 우리 민족 자본을 탄압하는 정책으로 쓰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토지조사 사업과 회사령을 통해서 1910년대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했던 방식을 살펴보았고, 이제 회사령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허가제라는 거, 허락을 받아라. 그리고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조선 총독이 해산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였고, 이제 이 회사령으로는 우리 민족의 산업을 이제 탄압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 위에 이거 농민 몰락도 너무 간단하게 쓴 것 같네요. 고치면 이제 조선의 농민이 몰락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내가 조금 더 여유가 돼서 암기를 할 수 있다 하시면요, 교과서 160쪽 본문에 보면은 어업령, 광업령, 은행령 등 각종 법령이 제정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1910년대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있다 하시면은 번호 매겨줄게요. 조금 더 나는 여유가 된다 하면 어업령, 광업령, 은행령, 그 다음에 임야조사 사업 이런 것들이 다 1910년대에 이루어졌다라는 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정리한 학습지 간략하게 다시 해보면요. 1910년대 경제수탈은 토지조사 사업,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토지조사 사업, 그리고 회사령, 그 다음에 선생님 여유가 더 되면 임야조사 사업, 각종 뭐 은행령 뭐 이런 것도 다 기억을 해주시면 선생님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거 요 두 가지만 일단은 필기를 해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1910년대 무단 통치기의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서 더 구체적인 이제 정책과
경제 수탈 방식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무관 총독만 임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조선 총독부를 설치를 했는데, 이 조선 총독부 같은 경우에는 1905년에 통감부가 바뀌게 된 거라는 점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무단 통치계는 일반 경찰이 아니라 군인들의 경찰이었던 헌병을 데리고 와서 헌병 경찰 통치기를 맞이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병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통치했기 때문에 되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조선 태형령, 조선인들은 뭐 맞아야 돼, 이런 말들이 이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우리 평소에는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까 범죄 즉결례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같은 말로 즉결처분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뭔가 잘못하면 3번의 기회는 주잖아요. 근데 요때는 뭐 바로 그 자리에서 처벌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 처벌 내용들도 뭐 감이 덜 익어서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크게 규제하고 있었다라는 거 알 수 있었고, 칼을 차고 있는 교사의 모습 우리 교과서로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었다라는 것도 선생님이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 경제적 수탈 내용을 보면 토지 조사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토지 조사 사업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그리고 실제로 토지조사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교과서로 읽었던 이 토지조사령은 12년에 내려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토지조사령의 핵심은 뭐냐? 기간 내에 신고를 해라 라는 거였어요. 근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토지는 대부분 조선 총독부로 넘어가게 되고, 이 조선 총독부가 값싸게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이 토지를 넘기게 되면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또다시 일본인들한테 그 토지를 판매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주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반면에 우리나라 농민들은 몰락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 방금 읽었던 회사령을 발표해서 회사를 세우고 싶으면은 허락을 받아라 라고 하는 허가제를 이제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본 내용을 학습지로 간략하게 잘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